오늘은 오늘 눈부신 하루를 위하여라는 구본영님의 책을 리뷰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웃어라 그리고 또 웃어라는 부분이 좋아서 읽겠습니다. 유머는 스트레스와 비극을 완화시켜준다. 거리낌 없는 웃음은 세상 속에 자신을 내보이는 것이다. 자신의 벽을 허물고 자신을 열어 보이는 타인과의 긍정적 교류를 의미한다. 소설가이며 철학자인 조르주 바타유는 웃음을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망을 털어놓은 소통의 상태라고 정의했다. 그러므로 웃을 수 없다는 것은 자기 안에 격리되어 있다는 것이며 폐쇄된 자아의 영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많이 웃기는 것은 재능과 수련이 필요하다. 같은 내용의 넌센스 퀴즈라도 얼마나 웃기는가는 말하는 사람에 따라 아주 다르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냐에 따라 웃음의 양과 강도는 현격히 달라진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배꼽이 빠지다가도 다른 사람이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면 썰렁해진다. 웃기기는 그 내용보다 화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노래가 부르는 사람에 따라 그 정도를 달리하듯이 말이다. 그러나 많이 웃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많이 웃어라. 마음을 조금만 열어놓으면 작은 구멍으로 황소바람이 몰아쳐 들어오듯이 그렇게 웃음이 찾아온다. 웃음이 그대를 찾아오면 세상은 달라진다. 웃음이 그대를 찾아오면 세상은 달라진다. 웃음은 전염성이 강하다. 일상의 기분을 고양시키고 활력을 불어넣는다. 창조성을 높여준다. 기억하자. 행복한 사람만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행복한 사람이 없는 행복한 사회는 없다. 당연히 행복한 직원이 없는 행복한 고객도 없다. 많이 웃기 위해서는 약간의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웃음에 대한 편견을 없애라. 웃음이 해프면 푼수 같고 너무 많이 웃으면 만만해 보이는 것이 아니다. 조금만 우스워도 웃음을 터뜨리는 것은 지적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그저 허허거리는 것이 사람 좋은 어리석음은 아니다. 푼수여서 웃는 것도 아니고 신중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진지함이 결여된 것도 아니다. 많이 웃기 때문에 머리가 신동치 못해 보이는 사람보다는 심각해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상종 못할 인종이 더 많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웃는 동물이라고 개념지었다. 웃음이라는 순수하게 생리적인 행위는 인간에게만 있는 것임을 감안하면 매우 탁월한 지적이다. 인간을 규정할 때 많이 쓰이는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개념보다 훨씬 더 잘 인간을 동물과 구별지어준다. 언제든 웃을 준비를 하라. 현대 심리학의 공헌이 큰 윌리엄 제임스의 말을 기억하자.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다.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다.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윌리엄 제임스. 내 경험으로는 인간관계 가운데 어떤 것들은 도치되어도 역시 성립된다. 이 경우가 그렇다. 어떤 코미디언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 5분 동안 웃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한다. 웃기기 전에 먼저 웃어야 한다는 것을 터득한 사람들이다. 작은 일에서 웃음을 찾아라. 마찬가지로 사소한 일로 화내지 마라. 인생은 사소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생은 사소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상 속에서 화내는 대신 웃을 수 있다면 수양이 많이 된 것이다. 농담 같은 몇 가지 법칙들을 기억하고 화내는 대신 웃어라. 웃다 보면 정말 재미있어진다. 웃음은 늘 증폭된다. 나중에는 웃다 보니 더 웃게 된다. 그게 웃음이다. 정말 웃기는 게 웃음이다. 일을 놀이처럼 하라. 어린아이들은 기어다니면서 즐겁게 한다. 즐거워한다. 노름꾼은 자신을 잊도록 몰두한다. 축구 시합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열광하게 한다. 놀이 속에는 이처럼 열광하고 몰두하게 하는 힘, 즉 미치게 만드는 힘이 깃들어 있다. 호모 루덴스의 저자인 호이징가는 놀이 정신이 없으면 모든 문명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한다. 모든 문명은 놀이 속에서 놀이로서 생겨나며 놀이는 떠나는 법이 없는 것이다. 놀이는 긴장과 쾌락과 재미를 준다. 일하면서 웃는 사람들을 놀고 있는 것이다. 일 속에 몰입하고 열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하며 많이 웃는 사람들은 훌륭한 일꾼들이다. 일이 생계의 수단이거나 마지못해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결코 이루어내지 못하는 성취를 그들은 이루어낸다. 웃음 지수는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일꾼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직장에서의 웃음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웃을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웃음이 업무를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경영자와 관리자들이 지배하는 직장은 엄숙하고 근엄하다. 모두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대개로
대개의 경우 직원들은 자신의 인생은 지겨운 업무 시간이 끝난 후부터 시작된다고 여긴다. 당신은 어떤 상사가 되고 싶은가? 잘 웃는 웃음은 신선하고 상큼하다. 웃음에 관대해져라. 그러니 어깨에 힘주고 목소리를 낮추지 마라. 무능함의 표본이다. 그러니 어깨에 힘주고 목소리를 낮추지 마라. 무능함의 표본이다. 그 다음 읽고 싶은 부분은 24권의 책을 읽어라 라는 부분입니다. 책을 읽으라고 권하고 있어요. 난 하루에 3권의 책을 읽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때는 한 권을 가지고 한 달을 읽는다. 평생을 끼고 사는 책도 있다. 같은 책인데 이렇게 다르다.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에게서 묵향이 나면 좋다. 묵향은 선비의 향이다. 그리고 선비는 책을 읽는 사람이다. 옛날의 서책에는 은은한 묵향이 흘렀으나 요즘 책에서 그것까지 기대할 수는 없게 되었다. 우리는 선비의 나라였지만 이제 사람들은 점점 더 책을 읽지 않는 것 같다. 정보와 지식의 시대에 책을 읽지 않고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지 난 알지 못한다. 맹자는 책을 읽는 것을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일이라고 말했다.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일. 주자는 도리란 이미 자기 자신 속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니 밖에서 첨가될 수 없다라고 했다. 독서의 길은 자기 속에 이미 있었으나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이다. 독서의 길은 자기 속에 이미 있었으나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이다. 마음을 거둬들이지 못한다면 책을 읽어 무엇을 하겠는가? 그러므로 책을 읽는 것은 늘 두 번째 일이 된다.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일 수가 없다. 첫 번째 목적은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아오는 것이다. 좋은 책을 읽어 이해하게 되면 이를 통해 원래의 마음을 찾게 된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경험하는 것이다. 책은 자신을 절실하고도 기묘한 곳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선인들이 알려준 독서 방법에 나름대로 경험을 더해 소개한다. 익혀서 실천하면 평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많이 읽어라. 젊은 사람들은 특히 많이 읽어야 한다. 1년에 100권 정도 읽으면 아주 많이 읽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독서광이다. 50권 정도 읽으면 일주일에 한 권을 읽는 것이니 꽤 많이 읽는 편이다. 24권 정도 읽으면 2주일에 한 권을 읽는다. 그러니 적당하다. 보통 사람도 그 정도는 읽을 수 있다. 12권을 읽으면 적게 읽는 편이고 그보다 더 적게 읽는 사람이 있다면 배우는데 게으른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얻을 것이 없다. 12권 이하로 읽는 사람은 배우는데 더 게으른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얻을 것이 없다. 책의 전체를 처음부터 다 읽어야 할 의무는 없다. 책은 사람과 같다. 좋은 책은 어느 페이지를 펼치든 매력이 있다.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좋은 책과 그렇지 못한 책을 구별할 수 있다. 좋은 책을 구별해내는 것은 일종의 지혜다. 잘못 고른 책에 시간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니 끝까지 다 봐야 할 이유가 없다. 그냥 덮어두었다가 기회가 되면 두어 페이지 다시 훑어보고 그래도 마음을 휘감지 못하면 버려라. 쓰레기는 공간을 차지한다. 마음의 공간을 비우지 못하면 좋은 것이 들어와 머물 수 없다. 그러므로 쓰레기는 버리는 것이 좋다. 천천히 읽어라. 책은 음식과 같다. 천천히 씹으면 그 맛이 오래가지만 대강 씹어 삼키면 끝내 그 맛을 알 수 없다. 공자는 배우되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하되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라고 말했다. 한 번 읽고 다시 한 번 생각하고 한 번 생각하고 다시 읽는 것이 책을 읽는 좋은 방법이다. 한 번 읽고 다시 한 번 생각하고 한 번 생각하고 다시 읽는 것이 책을 읽는 좋은 방법이다. 명심하라. 생각할 것이 없는 책은 책이 아니다. 그대의 시간을 죽이고 돈을 죽인다. 가장 나쁜 투자다. 좋은 책을 고르면 투철해져라. 조금 읽고 많이 숙고해야 한다. 특히 중년 이후에 많이 읽는 것보다 조금씩 깊이 생각하는 것이 좋다. 젊은 시절은 기억력이 좋고 정신의 활력이 왕성할 때다. 되도록 많이 읽는 것이 좋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러나 중년이 되면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다. 반면 이해의 폭과 깊이는 넓고 깊어진다. 그러므로 중년 이후의 독서는 한두 단락을 보더라도 마음을 여유 있게 풀어놓아야지 많이 읽으려고 탐내서는 안 된다. 좋은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그 속에 들어가 한바탕 맹렬히 뒤섞여야 한다.
마치 앞뒤의 글이 막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것처럼 되어야 한다. 투철해져야 비로소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 공부할 양은 적게 하고 공력은 많이 기울여야 한다. 물을 잘 주는 농부는 채소와 과일 하나하나에 물을 준다. 물을 잘 주지 못하는 농부는 급하고 바쁘게 일을 처리한다. 한 지게의 물을 지고 와서 농장의 모든 채소에 한꺼번에 물을 준다. 남들은 그가 농작을 가꾸는 것으로 볼 테지만 작물은 충분히 적셔진 적이 없다. 우리의 정신도 이와 같다. 배우는 사람이 노를 조심해야 한다. 그것은 예전에 받아들인 가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책을 읽을 때는 우선 의심이 일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의심이 생기면 반드시 의심을 없애야 한다. 책을 읽다 이해할 수 없는 곳에 이르면 옛 견해를 씻어버리고 새로운 의미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크게 나아질 수 있다. 글을 볼 때 이해한 곳에서 다시 읽어나가면 더욱 오묘해진다. 작가의 언어는 꽃밭과 같다. 멀리서 바라보면 모두 좋게 보이지만 분명하게 좋은 것은 가까이 다가가서 봐야 보인다. 공부는 자세히 보는 것이다. 책을 읽는 것에 지름길은 없다. 지름길은 사람을 속이는 깊은 구덩이다. 껍질을 벗겨야 살이 보이고 살을 한 겹 다시 벗겨내야 비로소 뼈가 보인다. 뼈를 깎아내야 비로소 골수가 보인다. 책을 읽을 때는 마음을 비우고 자신에게 절실해야 한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한 걸음 물러나 생각하는 것이다. 한 걸음 물러난다는 것은 공부하며 느껴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설명하기 어렵다. 사람들은 책을 볼 때 먼저 자신의 생각을 세우고 저자의 말을 끌어다가 자신의 생각에 맞추어 놓는다. 이것은 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신의 생각을 미루어 넓히는 것이다. 한 걸음 물러난다는 것은 스스로 생각을 지어내지 말고 저자의 말을 앞에 놓고 그들의 생각이 어디로 향하는지 보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저자의 뜻에 꿰어 맞추지 말고 저자의 뜻을 붙잡으려 해야 한다. 저자의 생각을 알면 크게 진보할 수 있다. 이것이 자기를 없애고 마음을 비운다는 뜻이다. 체득하여 실천하라. 약을 조제하는 것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다. 약을 보기만 해서는 효험을 볼 수 없다. 책도 그렇다. 글을 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해한 것을 몸으로 체득한다면 이해하기도 쉽고 실천하기도 쉽다.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다. 화국은 자신이 그린 그림을 사람을 알고 있다. 다른 사람은 그림 속의 실제 인물을 모르기 때문에 그림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림이 곧 그 사람일 수는 없다. 이해한다는 것과 체득한다는 것은 이렇게 다르다. 사물에 따라 사물을 보라. 자기를 통해 사물을 보지 말라. 사물에 따라 사물을 보라. 자기를 통해 사물을 보지 말라. 책을 보고도 진전이 없으면 조주 화상이 한 말을 기억하라. 이 노승의 대가리를 잘라버려라. 나는 꽤 많은 책을 읽었지만 여러 번 읽어 아끼고 싶은 책은 그렇게 많지 않다. 나는 그 책들을 평생 볼 것이다. 책 한 권을 천천히 여러 번 여러 시기에 걸쳐 평생 읽게 되면 그들의 마음을 조금은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을 이해하면 나 또한 알 수 있다. 생각할 것은 쉬운 독서와 킬링타임의 통속적 속에 익숙해진 우리들에게 배움과 독서의 향기를 선사하는 책은 많지 않다. 그러나 향기를 선사하는 책은 다 읽어버리는 책이 아니다. 평생에 곁에 두고 봐야 한다. 좋은 책이란 마음이 떨어진 낙엽처럼 바스라질 때 혹은 바람에 날려 어디로 날아가는 것조차 알지 못할 때 몇 페이지 펼쳐보면 청량함을 느끼게 해준다. 이런 책은 책이라기보다도 향기이다. 책을 읽는 것은 저자와 함께하는 여행이다. 마치 붉고 정정한 적송들이 질비한 오솔길을 산책하는 듯하고 대숲이 우거진 암자에 앉아 바람을 쐬는 것과 같다. 천천히 책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 상쾌하고 시원하다. 그것은 깊은 여행이다. 그와 나 혹은 그녀와 나만의 매우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여행이다. 여행이 그 정도는 되어야 함께했다는 할 수 있지 않을까?